어머님, 괜찮으시죠?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 얘기는 제가 감히 그냥 넘길 수도 없어서요. 그 말이었습니다. 그날 병원 간호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 그 말 하나에 제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그게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근데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꼭 믿음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마흔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입원한 지 열흘쯤 됐을까요? 아들 내외가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연신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병원밥 힘드시죠? 요새 요양병원 밥이 훨씬 좋대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곁에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전문시설이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병원비도 오래 못 버티고. 그땐 그냥 걱정해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저 아픈 제게 쉬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 그렇게 들렸거든요. 며칠 후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뭔가 바쁜 듯이 병원에 오더니 담당 의사와 뭔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간호사분들도 어수선한 분위기였고요. 그러다 어느 날 간호사 한 분이 조용히 제 병실에 들어오시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보호자분들께서 연명의료 중단 사전의향서에 대해 문의하셨어요. 혹시 어머님, 본인이 직접 서명하신 적 있으세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전 그런 종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며느리와 아들은 뭔가를 벌써 제출해 놓은 것 같았죠. 자녀분들 말씀으로는 어머님이 원치 않는다고 하셨다는데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 간호사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울다 온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냥 도저히 눈 감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요. 그 말이 그 한마디가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 그때까지 모든 걸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젊은 날엔 남편 뒷바라지, 남편 떠난 뒤엔 아들 하나 바라보며 허리 휘도록 일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아들 이름으론 집도 차도 보험도 있었습니다. 그게 부모된 도리라 믿었으니까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는 제 생명마저 그저 비용으로만 따지고 있다는 걸 그 간호사의 눈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래도 여전히 믿고 싶었습니다. 설마 우리 애가 그러겠어. 얘가 그럴 리가 없지. 며느리가 좀 얄밉긴 해도 우리 애는 아니야. 그렇게 애써 마음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제가 없는 사이 병실에서 오간 대화를 한 간병인 아주머니가 들려주셨거든요. 연명 치료 중단만 되면 그 보험금 바로 나온다니까요. 그 돈이면 새 집 전세금도 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겠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들렸습니다. 그 보험금이면 요양병원 보내고 정리하면 그런 말들이요. 한때 제 심장이었던 아이가 이젠 제 생명을 계산기 위에 올려놓고 두드리고 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저는 매일 매 순간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내일 보호자 상담 있으세요? 간호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상담이라 제가 말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자리. 결국 아들과 며느리가 결정하고 저는 그저 따라야 한다는 뜻이었겠죠.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당하진 않겠다. 내 생명을 두고 그들 마음대로 하게 두지 않겠다. 다음 날 상담실. 의사 선생님과 사회복지사, 간호사 한 분, 그리고 제 아들과 며느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의식은 있으시지만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아직 정신 똑바로 있습니다. 기억도 또렷하고요. 제 상태, 제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상담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너 며칠 전에 병실에서 보험 얘기했지? 보험금으로 새 집 마련하자고 말한 거 다른 보호자분이 다 들었대. 의사 선생님이 당황한 듯 멈칫하셨고 며느리는 급히 말을 끊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오해세요. 그건 그냥 오해! 그럼 연명의료 중단 동의서는 왜 몰래 준비했어? 내 서명도 없이 내 생명을 네가 정리하려던 거 그것도 그냥 오해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정적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상담을 마친 그날 저는 병실로 돌아오자마자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녹음기 하나를 베개 밑에 조심스레 숨겨뒀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시 왔을 때 그 말들이 또다시 나올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그들이 다시 병실에 왔습니다. 어머님, 요양병원 이야기 다시 좀 해볼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로 그들의 대화는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죠. 며칠 후 그 간호사님이 다시 저에게 조심스레 다가오셨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때 말씀드린 것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간호사님 말씀 아니었으면 전 정말 그대로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면 너무 속상해요.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하시죠? 어머님, 지금이라도 목소리 내세요. 어머님 삶이에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비로소 결심했습니다. 이젠 숨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참기만 했던 제 목소리 이제는 꺼내겠습니다. 아들이든 며느리든 내 생명을 거래로 삼은 죄 끝까지 물을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던 그날 이후 며느리와 아들은 한동안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색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더는 만만한 어른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였을까요? 저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정신이 흐릿했다느니 기억을 못한다느니 하며 저를 무력화시키려 할까봐 하루하루를 꼼꼼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녹음은 물론 면회 온 사람들과의 대화, 요양병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들의 반응까지도. 그런데 어느 날 간호사 한 분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어머님 보호자분께서 요양병원 서류를 미리 접수하셨대요. 사전 동의서가 필요하긴 한데 어머님께선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또였습니다. 이번에도 제게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넣고 자리를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아예 저를 인간으로 안 보는 거구나.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아이 목소리를 듣는 것도 오랜만이었죠. 엄마, 무슨 일이야? 너 엄마한테 뭘 정리한 거니? 뭘? 요양병원 서류 내가 냈더라. 근데 왜 나한테 말은 안 하냐? 내 인생인데 왜 너희 마음대로야?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는 그냥 좀 편하셨으면 해서. 우리도 힘들어 솔직히. 그 말이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우리도 힘들다는 그 말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다시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연신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엔 다들 그렇게 미리 준비해요. 어머님도 그게 편하세요, 정말요? 그 말에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며느리를 쳐다보며 말했죠. 너 그 입에 침이나 좀 바르고 거짓말해. 나 편하게 해주려고. 그럼 먼저 사람 대접부터 했어야지. 며느리는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고 이내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나는 그 아이의 뒷모습이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사회복지사에게, 간호사 선생님에게. 저는 아직 제정신입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치료를 원합니다. 그 어떤 시설 이동도 원치 않습니다. 이게 제 뜻입니다. 종이에 하나하나 또박또박 적어 병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다시 저를 정리하려 들면 그건 이제 법적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요. 사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혹시 자식들과 더 멀어지게 만들진 않을까? 평생 쌓아온 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닐까? 근데요. 생각해봤습니다. 그동안 저는 자식들 편을 들며 제 자신을 매번 뒤로 밀어왔습니다. 그래. 내가 참자. 그래도 내 새끼니까. 그래. 며느리도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돌아온 건 뭡니까? 제가 약해졌을 때 그들은 절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려고 했죠. 그럼 이제 저도 저 자신부터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늙었지만 바보는 아닙니다. 제 생명, 제 인생, 이제부터는 제가 지킵니다. 조용히 똑똑하게,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며느리와 아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이야기가 오고 간 것도, 연명 의료 중단 얘기가 나온 것도 결국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라는 건 제가 평생 아끼고 모은 유산이었고요. 제 이름으로는 없지만 제 인생이 담긴 값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들이 서류 몇 장을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건 뭐 큰 의미는 없고 그냥 미리 정리하려고. 저는 조용히 그의 손에 들린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등기부 등본, 사전 위임장, 유산 분할 관련 동의서 초안. 아들이 말끝을 흐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혹시 나중에 힘드시면 우리가 대신할 수 있게끔 해두자는 거예요. 괜히 나중에 문제 생기면 더 힘드시잖아요. 그 말이 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류를 들고 말없이 살펴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드냐? 숨도 쉬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생각도 하는데 벌써부터 내 인생을 정리할 생각이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힘드시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개념치 마시고 그냥 편하게 사인해 두시면 돼요. 저는 며느리를 천천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네 말투, 이제 좀 지겹다. 겉으론 웃으면서 속으론 딴 생각하는 거 언제부터 그렇게 잘하게 됐냐? 그 순간 며느리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집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혼자 지키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좀 내려놓으실 때 됐잖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준비해둔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제 진단서, 의사소견서, 제 손으로 쓴 유언장 사본,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USB. 저는 조용히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들이 묻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준비한 거다. 혹시 니들이 뭘 꾸미려고 할까봐 내가 누구한테 뭘 줄진 이미 정해놨고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해놨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고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유산은 미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요. 문제 생기기 전에 다 정리해두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꼭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산보다 더 무거운 게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정리하겠다는 말이 정작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하거든요. 돈보다 집보다 재산보다 더 아픈 건 그 마음입니다. 이제 당신은 쓸모없다는 듯한 눈빛, 이만 정리되셨으면 하는 말투. 그게 저는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퇴원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작은 전셋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무도 제 인생을 대신 정리하려 들지 않고 아무도 제 목숨을 보험으로 따지지 않고 제가 제 숨으로 살아가는 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지금 와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유산은 물려주는 게 아니라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시험입니다. 나는 그 시험지를 이제야 조용히 펴들었습니다. 퇴원한 뒤 저는 조용한 전셋집에서 정말 오랜만에 제 뜻대로 하루를 살아봤습니다. 창문 열고 볕 들어오는 소리에 눈을 뜨고 아무 눈치 없이 밥을 해먹고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책을 읽고
밤이면 라디오를 틀고 누워 잠드는 시간. 그게 그렇게 소중하더군요. 그동안은 몰랐습니다. 그 모든 사소한 평온이 누군가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삶이라는 걸요. 퇴원하고 나서 아들도 며느리도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말하던 걱정이 결국은 그날 제가 서류를 꺼내놓는 순간 증발해버렸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이젠 아예 없던 사람처럼 지워버린 거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오랜만에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열어보니 작은 딸이 서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해외로 나갔던 아이였죠. 소식도 뜸했고 살갑지도 않았던 아이. 그런데 그날 딸아이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다. 저는 말없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가까이 있던 이들보다 멀리 있던 아이가 더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딸한테 다 넘기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우리도 가족인데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래서 답장 대신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가족이 뭐냐? 예? 가족이면 사람을 먼저 살게 해야지. 돈부터 따지면서 생명의 가격 매기는 게 가족이냐?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 번쯤은 너무하고 싶더라. 그동안은 참고 양보하고 져줬지? 근데 이제는 아니다. 너한테 줄 유산 내 마음에도 없다. 저는 제 유언장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이미 공증도 마친 상태였고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유산은 나를 마지막까지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에게 남긴다. 조건은 단 하나다. 내 인생을 정리하려 하지 않은 사람일 것.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려 한 사람일 것. 작은 딸의 이름 옆엔 제가 그 아이에게 주고 싶은 전 재산이 적혀 있었고 며느리와 아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엔 조용히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사람을 돈보다 아래로 보는 자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자격이 없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저는 스스로 장을 보고 밥을 해먹고 밤이면 창밖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아들 없이도 며느리 없이도 충분히 살만합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 처음으로 나답게 살고 있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화기 울릴 일도 없고 누구에게 이용당할 일도 없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남은 시간은 누구에게 줘야 할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돌려줘야 할 시간이라는 걸요. 그들은 제게서 돈을 원했지만 저는 존중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차이가 모든 걸 갈랐습니다. 유산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밥을 짓고 조용히 마당을 쓸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누군가 조심스레 작은 봉투 하나를 두고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땐 정말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도, 어머님께 어떤 상처를 드렸는지도요. 그저 편하게 해드린다는 핑계로 제 이득만 먼저 따졌습니다. 보험금이니 유산이니 그딴 게 제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왔는지 지금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한 번도 따뜻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 용서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서운했던 며느리 드림. 편지를 읽는 내내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놀랍지도 않았고 감동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사람이 되어 제 앞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은 순간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는지를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작은 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며느리가 직접 놓고 간 거야? 응,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다녀갔더라. 그럼 이제 용서해 줄 거야?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용서 같은 건 그 애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이더라. 무슨 뜻이야? 그동안 나를 무시한 것도, 돈으로만 본 것도, 사람 취급 안 한 것도 내가 그걸 다 참았잖니. 그걸 용서하려면 먼저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되겠더라. 며칠 뒤 저는 작은 정리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오랜 사진들, 어릴 적 아이들 손편지, 그리고 한때 며느리가 건넸던 도시락 통도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꺼내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젠 미련도 없습니다. 좋았던 기억은 따로 간직하고 아팠던 마음은 조용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편지를 써서 옛 주소지로 붙였습니다. 그 편지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참 많이 웃었다. 예쁘고 똑 부러지는 너를 보며 우리 집안에 햇살이 들었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 햇살이 결국 내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들 줄은 몰랐다. 이제는 괜찮다. 미안하단 말. 나중에라도 내 딸이 들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니까. 다만 사람을 돈처럼 쓰지 마라. 그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어머님이 지금 저는 다시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손편지 한 장, 햇살 드는 부엌, 라디오에서 흐르는 낡은 음악. 그게 저에겐 이 세상 누구보다도 따뜻한 가족 같습니다. 가족은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그런 진짜 가족을 제 마음 안에 들여놓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